네,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계학과 황재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핵무기와 국제관계에 관한 강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중요하지만 특히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세계 질서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핵무기가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핵무기가 국제 질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논의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핵무기는 1945년도에 개발이 되었죠.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마무리 지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이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투하함으로써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됐고 2차 대전에서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끝나게 되었죠. 그 뒤로 핵무기는 그 가공할 만한 그런 위력으로 인해서 기존의 전쟁 방식을 변경시켰습니다. 기존의 재래식 전쟁이라고 하면 탱크를 몰고 가고 뭐 항공기를 가지고 전투기를 가지고도 공격을 하고 또 방어를 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먼저 공격을 한다는 것, 선제 타격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핵무기가 개발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전쟁 방식이 상당히 많이 변화됐던 거죠. 왜냐하면 핵무기의 이런 위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더라도 상대방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대방이 보복을 할 경우에 먼저 공격을 한 국가조차도 그 생존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위 이야기하는 상호 확증 파괴의 개념입니다. 즉 영어로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하는데요.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를 공격을 하는 경우에 기존의 재래식 전쟁에서는 B라는 국가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어서 보복을 할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면 먼저 공격을 받더라도 그 남아있는 핵무기를 가지고도 상대 국가를, 즉 공격한 국가를 에게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한 국가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혀서 역시 그 공격한 국가조차도 전쟁에서의 승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을 하는 국가나 방어를 하는 국가나 이 두 국가 사이에서의 군사적인 갈등이 있더라도 어떤 국가도 먼저 공격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되돌려 봤을 때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전반부까지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정점은 20세기에 발생했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모습이었죠. 소위 세계전쟁의 모습으로서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강대국들 간의 불신도 있고 어떤 그 뭐 팽창주의적인 야욕도 있었고 또한 어떤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전쟁에 개입을 하다가 그것이 확전된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핵무기가 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훨씬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소위 이 핵 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상호 확증 파괴를 말씀드렸을 때 나왔던 논의들처럼 그런 국가들 간의 그 강대국들, 특히 강대국들 간의 핵무기의 균형이 있으면 어떤 국가도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소위 그 밸런스 오브 테러, 공포의 균형이죠. 서로가 공포스럽기 때문에 밸런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1945년 이후 벌어졌던 이런 냉전 시기에서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특히 그 군사적 갈등이 평화롭게 끝이 나게 된 모습입니다. 즉 냉전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냉전, 콜드워, 즉 열전이 아니라, 즉 미국과 소련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화롭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군사적인 갈등이 있었고 경쟁이 있어서 긴장감이 많이 고조되었지만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세계대전,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핵무기가 굉장히 많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 전쟁에서 승리를 해봤자 그것 역시 그 먼저 그 선제 타격을 가하는 국가에게도 굉장한 큰 타격이 되어서 공격을 하는 국가나 방어하는 국가나 모두 다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1945년 이후에 냉전 시기 이후에 지난 70여 년 동안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국제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또 전쟁을 억제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핵무기 그 자체는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고 위험한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핵무기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관계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핵무기가 굉장히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파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굉장히 국제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국제 관계의 기본적인 속성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한반도에서도 역시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한반도의 국제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리고 한반도의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1990년대 초반 북한 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는 지금 30년 넘게 이런 북한 핵 문제로 인한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핵무기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핵무기로 인한 국제 질서의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기를 필요로 한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핵무기 질서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에 미국이 첫 번째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핵무기는 사실 강대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직까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개국이 되지를 않죠. 한 10개국 정도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보통 수평적 확산이라 그래서 핵무기 보유국들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런 핵무기가 전파가 되는 것이죠. 특히 맨 처음 미국이 1945년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련이 1949년도에 핵무기를 개발했고, 또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자 영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유럽에서 프랑스가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또 1960년대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런 5개국이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핵무기를 보유한 초기에 보유한 5개국은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기도 하죠. 전 세계 강대국의 어떤 상징적인 징표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 모두 다 핵무기를 보유한, 초기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고, 사실 1960년대 이후로 국제 비확산 체제가 확립이 되면서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확산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국제 질서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조금은 불평등한 내용이죠. 초기에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되고 자국이 강대국이 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왜 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확증 파괴의 논리에 의하면 핵무기를 많이 개발을 하는 것이 혹시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 그러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이 안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핵무기가 굉장히 많이 확산해서 많은 국가들이 가졌을 경우에 세계 질서의 불안정 요인으로서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인식들이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국제 비확산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되고, 또 그것이 강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 확산을 막는 것이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된다,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1970년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가 발효하게 됩니다. 즉 NPT가 발효한 1970년 이전에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승인된다는 것이죠. 즉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소련, 그 이후에 러시아가 그것을 이제 승계를 했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 5개국은 NPT라고 하는 국제 비확산 체제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 핵무기를 보유를 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보유는 이제 불법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많이 보유하게 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핵무기를 개발에 성공했다가 포기한 국가도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또 어쩌다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가 그것을 포기한 국가도 있죠. 뭐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이나 벨라루스 같은 국가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 그 소련이 그 지역의 핵무기를 배치를 했었는데, 그러한
그렇게 배치된 핵무기가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자국에 그대로 남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런 국가들이 다 이제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은 이제 국가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5개 핵무기 보유국과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국제 비확산 제재 바깥에 있었던 국가입니다. 즉 NPT 핵확산 금지 조약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고 또한 IAEA라고 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도 가입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국제 비확산 체제 바깥에서 이 핵무기를 개발을 해왔던 거죠. 이제 북한이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이고 그래서 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제사회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NPT에 가입했던 국가입니다. 1985년도에 NPT에 가입을 했었고 이후에 IAEA와의 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협력 관계를 가져왔는데 그 국제 비확산 체제 내에서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고 그것이 국제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이죠. 만약에 북한이 NPT 체제 내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면 나머지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전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존의 NPT에는 3대 축이라고 해서 3가지 요소를 강조를 했습니다. 즉 비확산, 핵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3가지 요소입니다. 비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핵을 보유한 국가나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나 이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핵을 보유한 국가는 이 핵무기를 비핵 국가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는 핵을 더 앞으로도 계속 가지지 않도록 비확산의 의무를 지게 된다는 거죠. 핵 군축은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부여되는 의무이겠죠.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보유를 하는 것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핵무기라고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핵을 군축을 한다, 핵을 감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NPT에서 규정된 권리자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평화적인 관점에서 민간의 필요에 의해서 원자력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는 한 NPT에서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국제사회의 철저한 감시와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국가들은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 핵무기를 군사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따라서 에너지 문제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고 국제관계에서 문제가 되었고 위기가 발생했던 것이고 이란 핵 문제나 아니면 북한 핵 위기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 핵무기 질서가 초기에 그 5개 개발했던 국가들 이후에 점점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비교적 그 1970년 NPT 발효 이후에 이 확산의 속도가 저지되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험한 핵무기를 국가들이 왜 만드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으로 인해서 상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즉 억지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소위 현실주의 안보 모델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현실주의 이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겠죠. 파워 팔레틱스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힘을 키우면 나도 힘을 키워야지 그것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밸런스 파워, 세력 균형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안보를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핵무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즉 비핵 수단으로서 핵무기 이외의 수단으로서는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안전을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핵무기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외적인 위협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로 충분히 억지를 하고 방어를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위협이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에 대내적 균형 전략, 즉 군비 증강을 하는 데 있어서 대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이것을
확보하려고 안보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핵 억지력을 통해서 핵무기를 통해서 세력 균형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위협이 된다고 하면 자국에게 위협이 된다면 그 위협을 견제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기존의 재래식 군비 증강을 하는데 더해서 핵무기를 통해서 이러한 세력 균형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런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안보적인 이유가 크기는 했지만 그런 안보적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과정 상황에서도 그 핵무기를 개발하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안보적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그 핵무기를 개발을 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핵무기 개발의 과정을 가속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국내적으로 상당히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가령 어떤 외교 정책을 국내적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들 봐도 뭐 국회에서 그런 것들이 의견이 모아져서 이것이 통과가 돼야 될 수 있고 또 국무회의에서 안에서 이제 그런 외교 정책의 논의들을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의 여론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내적인 요인에 따라 의해서 그러한 정치적 논쟁 속에서 이 핵무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뭐 안보적인 이유, 위협이라고 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안보적인 이유가 그냥 단선적으로 푸시를 했다고 핵무기 개발을 푸시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부 국내 정치적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보적 위협이 있어도 어떤 국가는 핵무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다른 국가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보통 규범적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좀 상징적인 측면에서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활용을 하는 것이 됐죠. 즉 가령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국제관계에서 의미 이것은 가령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대국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강대국이라면 핵무기를 가져야지라고 하는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 역시 안보적인 이유와 결합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안보적인 이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균형 정책의 수단들이 있는데 핵무기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대국이니까 이런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강대국의 위치에서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가령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그러한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핵무기와 국제 질서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강의 초반에 핵 확산 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핵 균형이라는 것이 달성이 되는 경우에 전쟁 발생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죠. 국제 관계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학생들은 케네스 월츠라고 하는 그 구조적 현실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대표적인 국제정치 학자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조적 현실주의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핵무기가 확산되면 결국 그 상대방 국가가 공격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핵무기에 굉장히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 결국 국제 질서에서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안정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전쟁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뭐 일종의 또 평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한 평화의 상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평화의 한 가지 요소라고 한다면 핵무기가 그 위협적인 어떤 그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가져온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1945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의 그런 군사적 갈등들이 전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알 수가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핵무기 확산이 세계 질서를 오히려 안정시킨다라고 주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핵무기는 공격적 무기가 아니라 억지적 무기로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1945년 이후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한번 사용한 이후에 사실 핵무기는 군사적으로 실제 사용된 적이 없죠. 그렇지만 여러 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군사적으로 활용을 했죠. 그러면 그 군사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했냐 하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활용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디터런스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실제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지만 억지의 형태로 사용을 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핵무기가 국제 질서를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그룹이 있었고, 이런 주장은 역사적 1945년 이후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서 그 반론이 있을 수 있죠.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무기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이 전쟁이 우발적으로 발발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군사적 위기가 에스컬레이션 되었을 때,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그런 상황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핵무기가 테러 그룹에게 들어갔을 때 뭐 이런 그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핵무기라는 것이 세계 질서를 안정시키기보다는 예방적 전쟁을 일으키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테러와 관련이 된다거나 함으로써 불안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핵무기가 국제 질서를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주장과는 완전히 정반대 주장인 거죠. 핵무기는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이다, 위험한 무기다. 어차피 군사 무기 아니냐, 방어용으로만 그동안 억지용으로만 써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이 공격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논쟁들이 지속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이론이 맞다고, 어떤 특정한 주장이 맞다고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지금까지 역사적 사실에서 보면 1945년에 한번 쓴 이후에 그때는 군사적으로 사용이 됐던 거죠. 그 이후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지만 억지용으로만 활용되었지만 사실 향후에 그 사용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미 9개국 정도, 9개 나라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있어서 만약에 군사적인 상황이 어떻게 잘못 고조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우발적으로라도 사용될 수 있고, 특정한 어떤 그 공격적인 그런 지도자가 그 생기는 경우에 그 핵무기 보유국에서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에 이 핵무기가 의도적으로도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더욱더 큰 문제는 그 신흥 핵무기 보유국의 문제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상호 확증 파괴나 핵 균형을 이야기할 때는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미국은 세계 질서에서 소련의 위협을 방어하려고 하고 미국 중심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했었죠. 반면 소련은 사회주의권을 유지를 하고 사회주의권의 리더로서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즉 미국과 소련 모두 일정 부분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구역을 가지고 있었고 권역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역을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즉 초강대국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구축하고 있는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신흥 핵무기 보유국들은 사실 다 약소국이나 중견국이나 뭐 중간 정도의 나라가 되는 국가이지 강대국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핵무기를 개발했던 남아공이나 아니면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서 개발을 시도했던 리비아와 같은 나라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약속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저발전국, 저개발국이었고요. 또 나름대로의 그 대외적으로 독특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미국과 소련이 보였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시리아라고 하는 중동의 국가도 핵무기 보유를 시도를 했었는데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동 지역에서 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쟁과 갈등이라든가 이스라엘과 경쟁과 갈등이라든가 그런 굉장히 그 국제 질서상에서 어떤 갈등적인 측면을 많이 보이고 있었죠. 또 북한도 역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북한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켰고 동북아시아의 불안정 요소로 그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우리가 NPT에서 승인했던 5개국의 강대국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안정적인 요소보다는 불안정적인 요소가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의 약소국들은 강대국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확장 억지, extended deterrence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령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을 한다든지 또 그 뭐 일본이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죠. 또 유럽의 국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이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을 한다든지 뭐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큽니다. 즉 억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이죠. 막아내는 것이죠. 실제 공격이 했을 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격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런 공격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 즉 동맹국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동맹국들은 확장 억지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그 도움을 받는 국가는 확장 억지를 이제 그 제공받는 그런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국의 핵 억지력, 확장 억지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죠.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없죠.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대체적으로는 자체적인 억지력 보유를 희망하고는 그런 국가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확장 억지가 완전하다면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면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이나 뭐 호주와 미국과의 동맹처럼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그런 부분에서 의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스스로 이 핵 억지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핵 억지의 신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맹 여러분들이 그 국제 관계에서 동맹 정치 alliance politics를 공부를 할 때 보면 그 연루와 방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을 공부를 해보셨을 겁니다. 인트랩먼트와 어벤드먼트라고 하는 것은 동맹국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인트랩먼트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강대국이 약소국과 동맹을 맺을 때 약소국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원하지 않더라도 연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이 어벤드먼트 방기는 이 약소국이 강대국과의 동맹에서 포기당하는 것이죠. 그 약소국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강대국이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 이런 이 어벤드먼트 버림받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상당히 그 사이에 미묘한 그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약소국의 경우에 강대국에게 연루되지 않으려고 하면 이 버림받을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강대국의 경우에도 약소국에게 연루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 과정에서 동맹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또한 너무 연루되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면 이 약소국 자체를 에게 그 방기하는 그런 약소국과의 동맹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약소국의 또 다른 어떤 행동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동맹 정치의 동맹 관계에서의 상당한 불안정성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맹 관계의 어떤 신뢰성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동맹에게 의존해야 되는 확장 억지 (extended deterrence의 신뢰성 문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령 그런 것이죠. 미국이 과거에 냉전 시대 때 보면 미국이 독일의 베를린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 DC를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즉 냉전 시대에 보았을 때 1948년에 베를린 위기가 봉쇄의 위기가 있었고 50년대 후반부터 뭐 2차 베를린 위기가 있었죠. 그 과정의 상황에서 보면 미국과 소련이 서로 군사적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가령 소련이 베를린의 위기에서 베를린을 군사적인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과연 미국은 뉴욕이나 워싱턴을 희생하면서까지 베를린을 보호할 수 있겠냐는 거죠. 즉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 베를린을 위협하면서 미국과 군사적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베를린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소련이 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나 그 큰 도시인 뉴욕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가 아니라 확장 억지 때문에 동맹 때문에 서독이라고 하는 동맹 때문에 그런 그 미국의 그 어떤 안보를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동맹의 그런
그 불안정성과 신뢰성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신흥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핵무기 확산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선 기존의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냉전 시대의 핵무기를 처음 개발했던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은, 그런 군사적인 경쟁과 갈등은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매드 상호 확증 파괴의 그런 관점에서 안정성을 확보를 했던 것은, 이 국가들은 자신들이 구축하고 있었던 세계 질서의 모습에서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나름대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보면서 물론 영향력을 확대하고 팽창하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었지만, 핵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통해서 봤을 때 서로가 생존할 수 없고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서로 간에 이런 그 상호 확증 파괴의 원리에 의해서 그 핵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핵 균형의 논리가 신흥 핵무기 보유국에도 존재하고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기타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핵에 대한 관념과 작은 나라, 그리고 소위 불량 국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국가들의 사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핵이 사용될 가능성이 그 미국이나 소련 사이와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초강대국들과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신흥 핵무기 보유국들 간의 관계 속에서 뭔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해서 어떤 의도치 않은 이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이 핵전쟁으로서 전이될 가능성도 있고, 또한 이런 그 신흥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발생해서 만약에 테러리스트들에게 이런 핵무기가 유출되는 경우에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확보해서 세계 질서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핵 확산 안정론의 관점이 신흥 핵무기 보유국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신흥 핵무기 보유국들의 국가들은 상당히 그 취약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기존에 그 강대국들은 나름대로 국내적으로 기반이 튼튼하고, 또 지도자들 역시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정책 결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신흥 핵무기 보유국들인 어떤 그 약소국들 혹은 불량 국가들인 경우에 굉장히 독재적인 지도자들이 많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경우에 이런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위험한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통제되고 관리되지 못하고 불시에 사용될 수 있고,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혹은 그 주변 안보 환경에서 궁지에 몰릴 경우에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이판사판의 어떤 그런 어떤 관점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설사 이제 공격적인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제관계에서 이야기하는 안보 딜레마가 발생할 경우에 굉장히 위기가 확산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핵무기가 이 신흥 그 보유국에 의해서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죠. 국제관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안보 딜레마라는 개념을 아시죠? 서로 간에 공격의 의도가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어적인 의도에서 군비 증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주변국, 그리고 상대국은,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국은 그것을 많이 의심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의도치 않게 그 상대국 주변국들의 안보를 훼손시키는 역할을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국가들 역시 불안감에서, 안보 불안감에서 그 안보 불안이 심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시 또 스스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국가들이 취하는 군비 증강의 조치들은 또 처음에 군비 증강을 했었던 그런 국가들의 안보를 오히려 훼손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즉 처음에 안보를 증진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안보를 훼손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불신이 많이 커지고 그
갈등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에 신흥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에 벌어지는 경우에 굉장히 또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 핵무기 보유국은 거의 그 약소국이나 아니면 최소한 중견국 정도의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특히 기존의 핵무기를 보유했었던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뭐 이런 국가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강대국들이 그 지역 분쟁에 개입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불안정 요인이 커지고 즉 핵 보유국 그 자체적으로 핵 보유국의 어떤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신흥 핵무기 보유국들이 기존의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 국제 관계가 복잡해지면 그만큼 불안정 요인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의 그 상호 확증 파괴나 아니면 핵 확산의 안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핵무기 보유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군사적 충돌 시에 핵에 의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뭐 군사적 충돌을 포함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하게 되겠죠.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을수록 꼭 핵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국지적이나 저강도 분쟁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냉전 시대의 군사적 충돌은 방지되었지만 그 당시에도 지역적인 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역적인 차원에서 신흥 핵무기국 그 보유국들이 서로 갈등을 벌일 경우에는 초기에 그것이 제한전의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 핵무기에 의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그것이 핵무기로의 군사적 충돌로 확산되고 전환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중동 지역에 보면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중동 나머지 이제 아랍 국가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그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분쟁이 일어나는데 비핵 전쟁으로서 군사적 충돌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러한 모습들이 군사적 분쟁이 그 서로 고조되었을 때, 군사적 갈등이 확산되었을 때 이런 핵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와 파키스탄도 남아시아 지역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고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재래식 전쟁을 벌였었죠. 그렇지만 그 재래식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전 세계가 근심했던 것은 이 두 핵무기 보유국이 재래식 전쟁을 벌이면서 제한전의 형태를 벌였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무기 보유국들이 언제라도 핵무기를 사용해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남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리고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이란의 핵 문제나 북한 핵 문제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동북아시아에서 북한과 관련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는 항상 핵전쟁의 위기 가능성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하지만 그것이 또 실제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하고자 했던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보유했던 그런 국가들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서 갈등들이 깊어지고 이것이 다시 국제관계에서 불안정 요인으로서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 핵무기를 개발했던 신흥 핵무기 개발 보유국들의 그런 모습들이 그런 그 사례들이 이게 전례가 되어서 다른 국가들로 확산되는 경우에 상당히 국제관계에 커다란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흥 핵무기 보유국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또 다른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이야기했던 강대국 간의 핵무기 경쟁이 최근에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통해서 굉장한 긴장 관계를 유지했지만 나름 그래도 그 상호 확정 파괴 원리에 의해서 핵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이러한 핵무기의 어떤 갈등들이 다시 부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새로운 위험 요소로서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돌이켜 보면 2000년대
말부터 이제 2010년대에 미국에서 행정부를 이끌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 미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걸 그 낙관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했던 핵태세 검토 보고서 NPR이라고 그러죠. Nuclear Posture Review를 보면 그 핵무기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핵무기를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완전히 그 핵무기를 그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국제적 평가를 보면 강대국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가령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지만 21세기 들어서 물론 뭐 테러리즘도 있고 지역 내에서의 그냥 소규모 군사적 충돌도 있지만 미국이나 러시아, 미국이나 중국 뭐 이런 강대국들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럼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별로 필요가 없어지고 핵무기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중요한 그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라고 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죠. 2009년 4월 5일 체코 프라하에서 이런 연설을 함으로써 앞으로 그 세계 질서에서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그 등장을 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이것이 근본적으로 좀 달라지게 되었죠.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2010년대가 넘어오면서 이제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점점 다시 또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기존의 강대국들도 핵 감축을 하기보다는 핵무기를 통해서 군사적인 어떤 전략을 다시 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또한 또 그 증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것이 미국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미국 역시 군사 전략에서 핵무기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모습을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2010년도 핵태세 검토 보고서와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NPR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그 러시아와의 강대국 핵 경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핵탄두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고 또한 이런 그런 과정에서 강대국들 간의 핵 경쟁이 굉장히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 전략에서도 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고 현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오바마 행정부가 이야기했던 핵무기의 역할 감소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는 이 쇠퇴 그런 장밋빛 전망, 낙관적인 전망을 쇠퇴를 하고 핵 경쟁에 대한 조금 더 비관적인 전망이 더 많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공세적인 핵태세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핵전력이 현대화되는 것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인 INF를 폐기했습니다. 이런 중거리 핵전력 조약은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그 체결된 것이죠. 이제 냉전이 종식되면서 주로 핵무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가 미국과 소련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하면 전 세계 핵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고 또한 그 핵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갈등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을 하면서 군사적으로도 능력이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변수가 됐던 것이죠. 미국은 중국이 이러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조약에 참여하기를 바랬지만 그렇지만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더 이상 그 미국과 러시아만이 이런 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미국과 러시아 간에 합의되었던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소위 뉴스타트라고 하는 것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을 폐기하긴 하고 선을 그 폐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21년도에 그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지 않으면 그
자동적으로 이제 폐기되게 되어 있었는데 연장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폐기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다행히도 2021년도에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가 이 러시아와 합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뉴스타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역시 이 부분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행위자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국가들 사이에서의 핵 전력의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핵 감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강대국 간 핵 감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대국 핵무기 경쟁의 어떤 위험도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역시 중국과 러시아에도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이 부상하고 러시아가 다시 강대국으로서의 다시 강대국의 위치를 회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핵무기 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미국 역시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어떤 국제적인 위상이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대국의 그 핵무기 경쟁에다가 또한 약소국으로서의 핵무기, 신흥 핵무기의 확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향후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국제관계에서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더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상당한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핵무기의 국방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핵무기 국방 정책은 대표적으로 억지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디터런스죠. 뉴클리어 디터런스, 핵 억지 혹은 뭐 핵 억제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억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국이 공격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상대국이 공격하고 난 뒤에 막는 뭐 디펜스 방어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아예 상대방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즉 미국과 소련의 냉전기에도 보면 가령 소련이 미국을 아예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지를 하는 거,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억지이죠. 그 과정에서 현대 세계 질서에서 현대의 국방 전략에서는 핵 무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에서도 미국이 확장 억지를 한국에 제공을 하고 있죠. 이 확장 억지의 대부분은 사실 핵 억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억지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재래식의 군사력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위협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핵균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국내에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억지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제 미국의 확장 억지, 미국이 한국의 확장 억지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그 대응 차원에서의 미국의 확장 억지로서 한반도에서의 핵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 억지는 상대국이 핵 및 재래식 군사력을 활용하여 공격하는 것을 자국의 핵무기를 통해 억제시킨다는 군사적 정치적 대응이라는 것. 즉 억지는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과는 다른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즉 핵무기의 그런 엄청난 규모의 위력, 그죠? 가공할 만한 파괴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도저히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그 저지를 하는 것이죠. 선제 공격 가능성을 제거를 하는 것이죠. 핵 공격을 하더라도 이익이 되기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고 손해가 크도록 만들고 함으로 인해서 핵무기라고 하는 것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핵억지의 논리인데 이것은 핵균형, 즉 상호 확증 파괴의 그런 논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억지를 이야기할 때 거부적 억지와 처벌적 억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부적 억지는 아예 상대방이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이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억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공격할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아예 공격을 해봐야 안 되니까 그 성공할 수 없으니까 공격을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처벌적 억지는 사후 보복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먼저 공격을 하면 우리가 5배, 10배 되는 그런 위력으로서 보복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위협을 가함으로 인해서 그런 능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아예
먼저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핵 억지는 핵무기로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핵 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시 핵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확장 억지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9개 국가 뿐이고 모든 국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보유할 수 없으니까 확장 억지에 의존을 하면서 그 핵무기 보유국의 위협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장 억지는 기존의 그 위협에 상대국의 적대국의 위협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균형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죠. 내부적 균형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적인 군비 증강을 하는 것이죠. 외부적 균형 정책은 동맹을 맺는 것이죠. 즉 확장 억지라고 하는 건 여기서 외부적인 균형 정책의 형태죠. 동맹국의 핵 능력에 의존을 하면서 안보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북한과 같이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자체적인 군비 증강이니까 내부적인 균형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 북한도 그 외부적 균형 전략을 활용을 했었죠. 특히 냉전 시대에 소련의 핵 억지에 그리고 핵 확장 억지에 의존을 하면서 소련이라고 하는 동맹국에 의존을 하면서 안보를 보장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물론 자체적인 내부적 균형 정책을 통해서 자체적인 군비 증강을 했지만 핵 문제에서만큼은 소련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러시아도 북한과의 관계가 변하면서 북한이 이제 스스로 이러한 핵 억지 능력을 갖추려고 시도를 한 것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핵무기 개발로 가게 된 거죠. 즉 북한의 경우에 외부적 균형 정책에서 동맹을 활용하는 핵 억지 정책에서 내부적 균형 정책 자체적인 군비 증강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확장 억지는 한미 관계에서 한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동맹을 통해서 억제하는 것이죠.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이러한 확장 억지 정책을 시행을 했죠. 유럽에서의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통해서 그 적용을 했고 동아시아에서는 한미 동맹, 미일 동맹, 또 그리고 호주와의 그 동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맹 체제를 구축하면서 확장 억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핵 억지의 많은 부분들이 이 확장 억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확장 억지의 신뢰성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맹 관계의 딜레마 때문에 반기와 연루의 딜레마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 기능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진행돼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핵 전략을 그 핵무기의 전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냉전기에 소련에 대한 미국의 군사 전략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냉전 초기에는 소위 전진방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냉전 초기에는 핵을 개발을 했지만 핵무기가 많지도 않고 그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그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즉 유럽 지역에서 미국이 나토를 결성을 했는데 나토의 재래식 전력이 소련이나 동유럽보다 열세에 있다고 인식을 하면서 핵무기를 활용을 하는데 기존의 나토의 전력을 동쪽으로 그러니까 동유럽 쪽으로 소련에 가깝게 깊이 배치를 하면서 견제를 한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유사시에 나토의 대응 능력으로서 전략 폭격에 그러니까 폭격기에 의해서 그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걸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죠. 아직 핵 능력이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활용한다기보다는 재래식 전력을 통해서 유지를 하면서 그것을 핵 능력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1950년대에 이제 그 아이젠하워 그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뉴룩 전략이라고 하는 대량 보복 전략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토 국가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그동안 냉전 시대에 충분히 재래식 전력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소련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래식 전력보다는 핵무기 역할을 강조하면서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을 위협할 수 있는 미국의 핵 능력을
그러니까 핵 능력이 우위에 있다, 소련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기초한 것이죠. 미국은 핵을 1945년에 개발을 했지만 소련은 1949년도에 개발했으니까 4년의 갭이 있었죠. 50년대 초반이 되면 그래도 여전히 그 소련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핵 능력은 미국이 우위에 있으니까 소련을 억제하는데 이러한 미국의 핵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 나토 국가들의 미국이 1950년대 나토 국가들의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배치를 하게 되면 직접 유럽의 핵무기를, 소형 핵무기를 가져다 놓는 것이, 그걸 통해서 소련의 위협에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핵무기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케네디 행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소위 유연 반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핵무기 개발 초기에는 미국이 소련보다 핵 능력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소련이 많이 미국의 능력을 따라왔겠죠. 그래서 소련이 핵 전력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미국이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핵 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소련의 핵 전력에는 핵 능력으로 대응을 하고, 소련의 재래식 그 위협에는 재래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그런 것이 바로 당시에 1960년대 케네디 행정부의 유연 반응 전략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충격적이었던 것이 1957년도에 소련이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게 되죠. 소위 그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스푸트니크호가 그 발사되어 가지고 이제 발사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더 이런 그 인공위성 능력이, 소련의 인공위성 능력이 발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 핵 능력에서 왜 중요하냐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거랑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능력이, 기술이 비슷합니다. 마지막에 뭐 탄두를 올리면 그것이 미사일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부분에 인공위성을 올리면 그것이 이제 인공위성 발사가 되는 것이죠. 소위 2차 공격력을 소련이 확보했을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소련의 능력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미국도 핵 능력에 있어서 소련의 우위에 있지 못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소련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핵 능력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군사적인 위기를 더 고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럽 국가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미국의 어떤 의무 태만, 이행 태만으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죠. 미국은 사실 이것을 통해서 유연 반응 전략을 통해서 나토 국가들이 재래식 전력을 좀 증강하기를 원했지만, 나토 국가들 보기에는 미국이 그 유럽 국가들을 제대로 다 보호해줄,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을 많이 가지게 되는 됨으로 인해서 반발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련의 핵 능력 증가로 인해서 적절히 대응해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상호 확정 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소련의 핵 능력이 그만큼 증가하고 미국의 핵 능력이 증가하면서 미국이 압도적인 핵 능력을 통해서 그 소련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미국의 핵 능력이 소련을 압도하지 못하더라도 소련의 핵 능력 또한 미국을 압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핵 균형의 상태를 통해서 국제 관계를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즉 소련의 핵 능력을 상승을 해서 미국이 선제 공격 능력을 상실했지만, 그렇지만 2차 공격력을 통해서 소련이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소련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미국과 소련 모두 2차 공격력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전략적 균형을 달성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소련을 공격하지 못하고 소련이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호 확정 파괴의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 미국과 소련 사이의 전쟁이, 특히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즉 생존성과 취약성이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공격을 받더라도 생존해서 보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보복 능력에 대해 보복을 했을 경우에 또 먼저 공격한 국가더라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1972년도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ABM 트리티, 즉 탄도탄 요격 유도탄 협정을 맺게 됩니다. 즉 미국이 소련을 공격할 수 있고 소련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영공 방어를 사실상 포기하고 더 이상의 그런 방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핵 균형을 달성하고 안정을 달성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냉전 시대 이런 것도 유지되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미국의 전략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즉 핵과 관련된 전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부시 행정부는 매드 상호 확정 파괴 개념을 거부하고 미국이 우위에 있는 그런 핵 전력을 유지하고 핵 전략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즉 소련이 1991년도에 붕괴되고 러시아가 있었지만 러시아가 핵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러시아는 1990년대 굉장히 취약한 국가고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그런 역할과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독자적인로 그 핵 전력을 유지하고 세계 질서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부시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는 핵 공격을 포함한 선제 공격을 명시를 하면서 굉장히 공세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2001년에 9.11 테러 이후에 불량 국가나 테러 집단들에 대한 선제 공격 수단으로서 이런 공격적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벙커버스터용 그 소형 핵탄두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어떤 핵무기에 관한 새로운 전략을 취합니다. 벙커버스터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새처럼 되어 있는 곳이더라도 뭐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 그 방어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핵무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소형 핵무기가 폭파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그런 그 공격을 막음으로써 상호 확정 파괴의 그런 원리를 그 해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걸 위해서 MD를 이제 추진을 하는 거죠. 미사일 방어를 추진하는 것이죠. 상대국이 적대국이 미사일을 방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취약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확정 파괴 개념에 의하면 취약성을 서로 가짐으로써 핵 균형을 달성하는 것인데 그런 취약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ABM 트리티를 파기를 하면서 미국 우위의 그런 핵 전략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천명하면서 이제 핵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핵 감축과 비확산을 강조를 했었죠. 이제 그러면서 러시아와도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를 오바마 시대에 체결을 했고 그것이 이제 중단 폐기되는 위기에 있다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2021년도에 다시 이제 가까스로 연장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그래도 그 핵무기가 국제 질서에 대해서 가지는 영향성에 대해서 비교적 낙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달라졌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대국 핵무기 경쟁으로 회귀를 하게 되고 신흥 핵무기 보유국의 문제도 굉장히 확산되면서 미국 역시 국방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국방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미국조차도 강화시키니까 이제 핵 보유국들 간의 핵 강대국들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 국가들 간에 미국과 중국 간에 가령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에 이런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 간의 갈등과 충돌이기 때문에 핵전쟁의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죠. 그것은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핵 균형의 관점으로 돌아가면서도 위기가 다시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 트럼프 행정부는 그 INF 조약, 그 중거리 그 조약을 폐기를 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그 핵무기 현대화를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적극적인 핵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한반도에 대한 한반도 확장 억제 전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나토 지역의 유럽 지역에 그런 전략을 취했는데 한반도에서도 확장 억제 전략을 취하고 있었죠. 어차피 남북한이 군사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또 그 대북 억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 또 한 축이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확장 억지, 핵 억지를 제공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확장 억지의 대부분이 핵 억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에서 핵 억지 문제가 미국의 핵 억지 문제가 맨 처음 드러난 건 1978년도입니다. 제11차 한미 안보 협의 회의 SCM이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의 공동 성명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 하에 있다. 뉴클리어 엄브렐러 해구산 하에 있다고 명기를 했다는 거죠. 즉 미국이 유사시에 한국의
핵우산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로서 보호해주겠다, 안전을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1978년도는 카터 행정부 시기여서 당시에 한국의 박정희 정부와 굉장히 갈등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런 그 핵우산에 대한 명기가 최초로 되면서 확장 억제에 대한 보장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최근에도 보면 2006년도에 제38차 SCM 공동성명에도 핵 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 억제의 지속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확장 억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런 확장 억제를 통해서 그 핵 우산을 통해서 안보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죠. 그건 2009년에 한미동맹 미래비전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한 2013년에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도 미국의 확장 억제나 핵전력을 포함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2020년도에 제52차 SCM 공동성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됐는데,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하며 대한민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한미동맹 사이에서도 미국이 확장 억제 정책, 즉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통해서 그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것이 포함이 됐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2021년 5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그 공약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확장 억제를 통해서 한반도에 대한 안보를 보장을 하고 또한 그 한미 동맹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북한에 대한 억지력은 한국이 이제 주로 하는 것이지만 또 그 한 축이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이런 확장 억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반도에서 큰 문제는 이제 북한의 핵 전략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1990년대 초반 이후에 소련의 확장 억지력을 상실하면서 핵무기를 개발을 했죠. 1990년대에는 핵무기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은 이제 평화적 목적의 에너지 개발이라고 주장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NPT의 3대 축 중에 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있었죠. 즉 북한도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핵무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한 결과로서 당시 1차 북핵 위기 상황에서 1994년도에 체결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서에는 북한이 2기의 경수로를 건설하고 연간 50만 톤의 중유 공급을 약속을 했던 겁니다. 북한이 왜냐하면 에너지 개발을 위한 것이다라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상의 개념이 많았죠. 그래서 북한이 2002년의 가을에 이후에는 저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던 2002년 가을 이후에는 핵 프로그램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억지용이라고 즉 군사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전략이 좀 바뀐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도 이 북한의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국제 관계를 상당히 바꿔버린 것이죠. 이런 모습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2006년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고 2009년도에 2차 핵실험을 했죠. 그 과정에서 대미 핵 억지력을 주장을 했습니다. 즉 자위적인 차원에서 핵 억지력을 논의를 하고 또 물론 선제 핵 불사용을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해서 그 자위적인 차원에서 핵 억지력을 가지고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즉 북한이 핵 프로그램이 핵실험을 하면서 군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다 명확히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물론 북미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북한도 비핵화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폐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3차 핵실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에 3차 핵실험 이후에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 자위적 핵무력을 강조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선제 공격을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물론 그 미국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겠지만 공격 징후가 있으면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공세적인 차원으로 변했습니다. 그 당시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을 발표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공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핵 능력을 많이 증강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핵 능력이 점점 진전되면서 북한의 이런 모습들도 상당히 그 핵에 대한 어떤 전략들도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2016년도에 4차,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죠. 수소탄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원자탄보다도 굉장히 한 1000배 정도의 이상의 그러한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그만큼 대응하는 북한의 능력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고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은 권리와 의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NPT에서 이야기한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 비확산을 다른 국가로서 확산도 하지 않지만 핵 감축을 위해서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려고 비핵화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미국하고 같이 핵 감축, 즉 미국도 핵을 감축해야 되고 우리도 핵을 감축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7차 당대회에서는 동방의 핵대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핵 강대국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됐고요. 5차 핵실험 당시에는 핵탄두 실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핵 실험을 특정 지역에서 폭파하는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탄두로 만들어서 즉 핵무기로 만들어서 그 무기를 터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이 그 탄두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그 핵을 터뜨릴 수 있다. 즉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북한이 그 2017년도에 6차 핵실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 11년 11월에 화성 15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은 대미 핵 억제력 완성을 선언을 했습니다. 즉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서 미국을 또 위협을 하겠다, 견제를 하겠다, 억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서 미국의 동부 지역까지 뉴욕과 워싱턴 DC까지도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핵 강대국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북한을 단순히 그냥 비핵화시키기보다는 미국과 핵 감축의 협상을 하면서 그런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북한의 핵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1차 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3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북한의 핵 능력과 기술이 진전이 되었고 북한이 6번의 핵실험을 하면서 2017년까지 그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존에 한 30년 이전에 그리고 뭐 20세기까지도 한 북한의 핵 능력이 부기화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당시에는 재래식 전력에 의한 군사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북한의 핵 능력에 따라서 한반도의 군사 균형이 달라지고 한반도 국제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1945년 이후에 세계 질서 국제 관계가 핵무기로 인해서 큰 변화를 겪고 이것이 뭐 전쟁을 억제시키는 역할도 하면서 또 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도 했던 것처럼 한반도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북한의 핵무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고 이런 또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북한의 핵을 비핵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영향을 없앰으로 인해서 한반도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핵무기와 국제관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